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좌절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 일이나 사업을 잃었을 때,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각기 상황은 다르겠지만 아마 한 번 이상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마저 하찮은 시간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고맙게도 그런 불행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도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종교서적을, 또 누군가는 철학책을 뒤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방탕과 혼란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기도 하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확실히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든 사람이 이 시대 나 혼자일 리 없다고 말이죠. 여러 시대와 지역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들이 남긴 생각과 경험 그리고 기억이 큰 위안이 됩니다. 이 시대의 대표 사상가인 시어도어 젤린이 바로 그 점을 일깨워줍니다. 여러 시대와 배경의 사람들과 개념을 나란히 놓고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새로운 답을 찾는 거죠. 젤딘의 인생의 발견, 원제 삶의 숨겨진 기쁨이라는 책과 함께 시간 여행자가 돼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되찾는 여정에 함께 나서 보시죠. 힘든 건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고백하세요. 오늘부터 딱 100일째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니까요. 고백데이. 뜬금없는 기념일 같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연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핑계 삼아 슬쩍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전 100일째가 고백데이입니까? 전 처음 알았네요. 근데 약간 이기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왜요? 크리스마스 때 혼자 되기 싫어서 100일 전쯤부터는 준비를 한다. 아니죠. 이왕이면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100일을 맞춰서 고백을 하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차가 많군요. 제 댓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미프로농구 NBA의 제왕이자 성공한 사업가 브라이언 윈드호르스트가 쓴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 먼저 김성무님. 지금 보니 농구 선수가 아니라 협상가네요. 협상가죠.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르브론이 농구 선수 혹은 사업가 혹은 협상가 중 뭐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이도저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의 가장 빼어난 점은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배워야 할 점은 평생의 커리어를 일찌감치 계획한 사람, 기획가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우쭐해서 혹은 못 나갈 때는 어렵다고 방황하면서 기획을 포기하거든요. 평생 커리어를 생각하지 않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18살부터 은퇴 40년 후까지 기획한 거니까 저는 그 점을 가장 높이 사고 싶습니다. 기획가라고 보면 될까요? 예, 플래너죠.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르브론의 사업가적 기질이 새싹부터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유튜브로 어닝 서프라이즈님이 18살에 1,300억을 거절하다니 저였으면 3번 절하고 9번 조아렸을 겁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자신의 재능도 믿었을 테고 이런 기획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 건 쉽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의 이익을 계획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네. 자, 오도윤님. 지분을 잘 챙겨 돈을 벌어들인 르브론. 그러면 종갓집 맏며느리인 제 지분은 얼마일까 상상해봅니다. 해주셨고요. 친정간 금자씨. 역시 사업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다르네요. 특히 지분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라고 지분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님 사연이 약간 마음 아픈데
추석 연휴에 아마 이분 네. 내가 가진 집은 다 던져버리고 싶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그런 생각하셨을 텐데 가끔씩 파업 선언도 좀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좀 제가 편해질까요? 파업을 정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힘드신 걸 아니까 정말 의무만 있고 권리나 책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종부의 삶이라는 게 네.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금자씨 아이디 쓰시는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늘 강조합니다. 투자 수익 이게 뭐 얼마가 될지 모르는 투자 수익에 너무 목매지 말고 길게 계획하면서 기획가가 돼서 사업 수익과 지분을 노려라. 결국은 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이 가장 확실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자본시장과 일찌감치 잘 알고 지내는 게 좋습니다. 뭐 주식시장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트워크 안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목표를 너무 일찌감치 잡아서 자본시장을 외면하게 하지 말고 뭐 스타트업 업계도 좀 이해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과 네트워크도 쌓게 하고 주식시장도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사업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내 지분을 아주 제값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부의 공식 같아요. 이 자본시장에 익숙해져라가. 네. 그리고 르브론은 또 동업을 했었어요. 절친들과. 네, 김지님께서 근데 친구랑 동업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서요. 그 Four Horsemen이라고 불리는 자기 친한 친구 3명과 함께하는 그 르브론 제임스의 언행을 두고 많이 비판했죠. 네. 그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도 했고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조롱이 가장 신경 쓰였다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르브론 제임스가 다리 다치면 배관공한테 수술 맡길 거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친구들 데리고 큰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조롱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도 친구랑 동업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데 이때 친구나 동업의 의미는 그래서 낯선 사람과 하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사업에 몰입할 수 없는 사람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니까 친구냐 여부보다는 정말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심을 절제할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은 정말 친하면 내가 사심 가지고 결정하면서도 이해해 줄 거야라고 오해하니까 네. 뭐 그런 뜻이지. 정말 그렇게 비전을 공유하고 사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친한 친구하고 같이 사업해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2032번님. 유튜브가 대중들에게 일상화된 요즘 시대. 진전성이 가장 중요한 숙제 같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들의 솔직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정감 가더라고요. 해주셨네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이제 팬덤이 기반이 된 주체, 그다음 진정성 마케팅,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르브론 제임스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모든 그 판매 행위의 핵심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죠. 팬덤, 그다음에 진정성.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드는 28가지 질문. 시어도어 젤딘이 쓴 인생의 발견. 오늘 함께 다뤄볼 책인데요. 일단 저자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영국 출신이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박사학위 주제는 프랑스 역사였어요. 의외로 프랑스 역사였고,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프랑스 정감의 역사, 여기서 정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패션이니까 뭐 열정 같은, 프랑스 사람들이 왠지 잘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네. 그런 역사라는 대표 서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동양에 대해서도 이해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역사와 철학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생존에 계신 분이죠. 네. 예. 특히 저자를 이 시대의 사상가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명해요. 네. 다만 인문학 쪽에서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역사와 철학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서 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많은 매체들이 이 시대의 사상가
몇 사람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꼭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인문학 쪽에서는 인기 있는 분이고요. 역사와 철학에 대한 연구나 분석 못지않게 이 사람은 또 실제 그걸 시민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자기가 실험을 해요.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액티비스트인데 옥스퍼드 뮤즈 재단이라는 걸 본인이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시도할까, 개인이 자신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어떻게 진정한 초상화를 그릴 수 있을까 등등의 실험을 계속하고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거기 자기에 대해서 글 쓰는 난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예, 단순히 아카데미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와서 실험도 거듭하고 있는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문학뿐만 아니라 역사가로서도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예, 있습니다. 그 역사학계에서 이분이 인정받는 거는 보통 역사 서적을 생각하면 우리 대부분 읽은 책들이 시대 흐름별로 그렇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심으로 네. 뭐 대개는 영웅이거나 악한이겠죠. 뭐 이런 사람 중심으로 역사 서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신의 관점이나 주제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과 시대를 넘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제에 관해서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기원전 중국의 역사와 현대를 대조시키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의 역사 서술과 다른 서술로 관점이나 주제 중심으로 다뤄서 상당히 화제가 됐고요. 가능하면 보통 사람들,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 기록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도 독특해요. 네. 영웅이나 악당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자 자신이 이번 책에도 이제 자주 언급하는데 출판사를 많이 실망시킨다. 허허. 출판사에서는 뭔가 화끈하게 그런 역사를 만들어주길 바라지만 자기는 보통 사람들의 고민과 삶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런 언급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2015년에 영어권에서 출간이 됐고 원제는 삶에 숨겨진 기쁨입니다. 원제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삶에 숨겨진 기쁨. 네, 부제는 또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예. 이 책에 등장하는 주역들이 각 시대에 다양한 고민을 했던 인물들이죠. 예. 또 다 유명하진 않았고 모르는 분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꽤 많죠. 아는 분이 조금 드물 정도로. 예. 예, 그 아인슈타인이나 타고르 같은 유명한 분들도 있고요. 또 기업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일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월마트, 이케아 같은 동시대 기업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 특성상 우리가 모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시간 여행자가 돼서 독자가 동서양과 시대를 넘나들면서 이 사람들의 고뇌,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노력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색깔로 또 깊게 파고들고 탐구하는 스타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프랑스 정감사에서는 사실 그 시대 당대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워낙 유명한 네. 사람들이. 혁명의 시기였으니까 나폴레옹을 포함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로 얘기를 끌고 간 게 아니라 19세기 중반부터 100년간 보통 사람들의 개인사, 역사학계에는 아날학파라 그래서 그런 흐름이 원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거기하고도 달리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부각시켜서 아주 흥미롭게 그 각색해냈고요. 출세작이라고 할 게 인간의 내밀한 역사라는 책도 있는데 출판사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원고를 받고 뭔가 대단한 역사적 위인들을 다룰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28명의 여성의 사연과 그들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을 대조시켜서 네. 이 역사를 서술해서 출판사가 놀랐다고 합니다. 이번 책도 역시나 자신만의 역사와 철학 접근법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 소개하는 인물이 역사적 위인 혹은 뭐 악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기록이 풍부하게 남았지만 보통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 사람들의 증언이 인류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영감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시킵니다. 네. 예. 또 앞서서 시간 여행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그만큼 시대와 인물에 대한 접근이 좀 자유롭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예. 저도 몰랐는데 이분은 그 생각을 했더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구에 발자취를 남긴 모든 인류는 몇이나 될까요? 전 추정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 추정으로는 1,000억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00억 개의 삶의 궤적이 있는데 이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네. 기록이 좀 상세하게 남겨진 일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데 이 사람이 책을 워낙 많이 읽은 데다가 박학다식하니까 종횡무진으로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인류의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들과 이상을 찾아본다, 이런 취지로 기획된 거고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삶의 공허함에 맞서서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이들의 얘기다. 시대와 배경은 달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자는 이 시대의 질문을 28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 몇 가지를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28가지 중에 뭐가 관심이 가시던가요? 저는 사실 대부분 다 관심이 가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에 따라서 그 질문을 제가 선정해서 그 부분만 읽기도 해요. 네. 이 책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위대한 모험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있고,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아주 철학적인 질문, 진지한 질문도 있고, 자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 호텔에서 할 수 있는 더 흥미로운 일은 무엇인가? 이런 좀 가벼운 질문도 하거든요. 그 28가지인데 지금의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골라 읽으셔도 돼요. 네. 사람들이 고민하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은 다 포함시킨 것 같거든요. 내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풀기 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인생의 발견,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루치안 프로이트와 초상화. 이 요약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분 책 같은 경우는 28가지 질문을 다 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네.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5개 정도를 소개해드리면 나머지는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이 루치안 프로이트와 초상화라는 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아마 미술학도들은 이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현대 화가 가운데 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작품이 가장 비싼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데미안 허스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자화상도 있고요. 초상화가 많습니다. 특정 모델을 그린 건데 그 모델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립니다. 물론 나신도 있고 옷을 입은 모습도 있고 표정도 있지만 글쎄,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고뇌를 드러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노골적이어서 불편한 네. 그림들도 좀 있어요. 그 에공 슐레라는 화가하고도 연결되는 느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데서 이분 의문이 출발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드의 손자입니다. 손자. 네, 네. 친손자인데 이 사람은 초상화를 그릴 때 모델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앉으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림은 뒷전이고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네. 박명수 씨는 요즘 뭐 어떻습니까? 요즘 관심사는 뭡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한 모델 작품을 그리는데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랑에 잘 빠져요. 금사빠가 돼서. 그래서 실제로 모델과 한번 결혼한 적도 있는데 그 그림을 끝내고 나면 그 그림뿐만 아니라 모델에 대해서는 또 흥미를 잃어서 뭐 그런 특성도 보였습니다. 이혼도 금방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화, 초상화는 자신과의 대화 혹은 타인과의 대화다 하는 걸 그림으로 보여준 화가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남과의 대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걸 통해서 훨씬 내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걸 물론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네. 이런 걸 보여준 작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초상화를 그린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깊숙하게 예. 탐구를 했던 건데 예. 타인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한 가지 방편이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수단이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타인이라는 수수께끼 뭐, 현대에 와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만 누가 남을 알겠습니까? 그 깊은 고뇌와 이런 걸 모르겠죠. 네. 근데 그걸 알려면 대화를 하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림을 통해서 이 프로이트는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대화를 자화상의 기본으로 깔고 초고로 삼고 여기에 수정하고 첨가하면서 남들을 알기도 하지만 내가 남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그런 게 투영돼서 초상화가 완성돼 가는 거죠. 그림이 조금씩 드러난다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초상화를 그려왔는데 인류는 예를 들어서 중세 초상화들 보면 그 사람은 별 관심이 없고 입은 옷, 반지 이런 것들이 훨씬 큰데 배경 그거는 그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가 훨씬 중요했던 시기니까 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 예처럼 어떤 그 상당히 상대를 이해하는 것들이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그러니까 남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시대별로 달라졌고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유럽의 계몽주의라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미신과 편견을 타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읽는 일이 어렵잖아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쉽지 않죠. 남이라는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제2의 계몽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남과 교류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프로이트는 그림을 통해서 했고 각자의 방식들을 통해서 그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들과 어떻게 교류하십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게요. 참 남을 안다는 게 나 자신을 않은 아는 것도 문제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 저자의 창의적 발상이 돋보인 지점이 있었는데 예. 개인적인 초상화를 그리듯이 네. 여권에도 인물 사진 대신에 자화상을 새기자라는 아이디어를 네.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옥스퍼드 뮤즈 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실험도 대부분 이런 건데요. 낯선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나 환경으로 밀어 넣어요. 네. 얘기를 하고 나서 너무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라는 걸.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이제 당장 힘들거나 그러면 사회적으로 명함 돌리는 거 우리가 사회인이 상대방 타인과 교류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가 명함을 돌리는 건데 그건 아주 경멸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알려준다. 뭐 어느 회사에 뭐다. 지위를 알려주고 또 더 조롱조로 얘기하자면 어떤 조직의 재산이라는 걸 알려주죠. 그 회사 사람이니까. 네. 삼성의 누구다 그러면 삼성 재산이네 이런 뜻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권 얘기를 하는데 여권이 조금 그나마 나은 게 아니냐 이 네. 사람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정보가 여권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강요되던 시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여권을 폐지한 적이 있었어요. 왜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나라가 그래서 폐지된 적도 있었는데 1차 대전의 주요 선진국에서 부활하는데 그때는 서로 전쟁을 치르면서 간첩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서 각국이 다 부활시켰는데 네.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각자의 여권을 만들게 하자. 사진이나 그림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도 자기소개를 하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하고 또 직업이나 관심이 바뀌면 스스로 고치게도 하는 상당히 유연한 여건을 만들어서 그걸 서로 돌려보게 하면 대화에 낯선 사람과 대화의 기초가 되지는 않겠느냐. 네. 물론 상상입니다. 이게 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왜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 여권을 만들자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드러내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서로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한 발짝씩 해나가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 사상가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고 남과 대화하고 초상화를 그려보자. 프로이트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람마다 다른 방식이겠죠. 네. 다르게 그리겠죠. 근데 그런 것이 가장 삶의 의미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된다고 믿는 사람인 네. 거죠. 그러니까 초상화를 음. 타인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예.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를 했습니다. 예. 역대 최장 기간이죠. 70년간 재임을 했었고 예. 이제 영국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75세 국왕으로 취업을 하게 된 찰스 3세가 영국인입니다. 저자도 어떤 초상화를 좀 새롭게 필요로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초상화는 이런 거죠. 그분이 딱 그 영국 통치자로서 복장을 하고 머리숱 69년 동안 기다리느라고 많이 빠졌지만 네. 좀 더 멋지게 그려내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초상화라면 머리 그려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저자가 상상하는 초상화는 그걸 다 벗어던진 낡고 힘들고 결혼 생활에서 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스캔들에 시달리고 언론에 쫓기던 그런 모습이 얼굴에 담겼고 가끔씩 짜증도 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본심은 따뜻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모습의 초상화. 기존의 초상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네. 혹은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심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면 한 1년, 2년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게 본 모습인데 글쎄, 역시 사상가의 이상이라고 할까요? 네. 누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에이젠슈타인과 반항. 영화학도는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영화 팬들도 그럴 테고요. 네. 러시아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라는 현대 영화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뮤즈, 그러니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영화였죠. 영화로 러시아의 옛 농노들을 변혁의 주인공으로 이끌 수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술을 혁명을 위한 도구로 판단했고 영화는 예술의 군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함 포첰킨이라고 러시아 혁명을 그린 영화가 아주 그 현대적 영화 몽따주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법들을 동원해서 교과서에 나올 정도고 특히 그 미국의 액션 영화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더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일종의 오마주로 이 사람 영화 전함 포첰킨의 계단 씬을 그대로 옮겨서 이제 그만큼 많은 영화 학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항하였죠. 이 러시아 농노제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이 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 반항하에는 비극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나 사회의 반항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가진 비전이나 목표 때문에 개인을 개인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나름의 또 다른 초상화를 그리는 거죠. 네. 농노, 내 이웃집의 농노에 대해선 버릇없고 무례하고 이렇다고 느끼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혁명의 주역이 될 거야. 집단으로선 또 다르게 보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한 집단을 대표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로만 다른 사람을 본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저자는 반항아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혁명가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요. 사실 자신들이 혁명을 일으키려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으로서 만날 때는 아주 짜증내고 싫어하고 네.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의 의미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 반항아의 비극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편견일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천재적인 예술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찬사는 받을지언정 예.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뭐 괴짜다, 이단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부자들도 그렇잖아요. 꼭 그 이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천재적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 그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 오만해지고 자기만의 성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줄이게 돼요. 사람에 치인다 그러죠. 뭐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접근법이죠. 그러나 인류사를 돌아보면 동서양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네.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수많은 학살이 저질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들의 창의력도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아이디어를 살리면서 대중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불어넣거나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자가 에이젠슈타인이라는 대표적인 반항한테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타인을 제대로 보는 법과 타인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서 타인을 사랑하는 법은 몰랐다는 네. 거예요. 대단한 이상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대중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 대중은 사실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도 옛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되살려내라는 향수 어린 복고 수준에 머무르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천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엄청난 변혁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대중들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 에이젠슈타인도 나중에는 상당히 실망하거든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네. 거지? 나는 정말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건데.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게 내가 지지해서 혁명이 벌어져서 하나의 체제가 되고 나니까 또 이게 대학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한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는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좀 잘 받아들이고 실제 대중들을 사랑했더라면 이 바나나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는데 무슨 작품이 나은 게 아니라 본인이 삶에 만족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앤드류 카네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 돈이나 성공이 삶의 의미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부자에 가까운 수준까지 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철강 왕이었는데 네. 철강 왕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야비한 짓도 많이 합니다. 그 경쟁 업체를 부도내게 하고 인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뭐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삶의 의미를 되찾겠다 하면서 돈 버는 일은 조금만 하고 오전에만 하고 내가 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강연을 다닙니다. 그리고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도서관을 짓고 네. 학교를 짓고 또 평화연구소라는 걸 말년에 또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노력인데 찾았느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슬렀다는 의미에선 반항아였잖아요. 네. 못 찾아요, 이 사람. 기대한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전 재산 그 당시 최고의 재산을 다 기부했으니까. 네. 근데 평화연구소를 열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인류가 서로를 대량 학살하는 상황이 되니까 당사자도 자신의 뜻이 좌절됐다는 걸 알았고 또 당사자의 깊은 속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돈 대신 삶의 의미를 쫓았다고는 하지만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했다. 네. 돈만 알았던 사람으로 치부되긴 자기 자신이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기부를 하고 강연을 다닐 때 얼마나 알아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다른 목적을 쫓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이 사람마저 불행했던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 타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 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아주 탄압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거나 자신의 좋은 뜻을 회방 놓는 존재들로 인식하는데 이런 건 자신이 찾겠다던 삶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당히 모순적인 존재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중시해야 될 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그들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가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인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타고르와 편견. 타고르도 이제 국내 독자들한테는 알려진 시인이죠. 인도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서 인용된 건 타고르의 삶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 오해받는가, 편견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동양이 가장 오래된 편견이죠. 동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리엔탈이라고 불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동양은 아니죠. 네. 유럽 기준의 관점에서 동쪽에 있는 중동이나 이쪽을 동양이라고 했던 거고 아주 오래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타고르처럼 복합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한 사람을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주는 거예요. 타고르는 저도 이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깊지 못하니까 장담할 수는 없는데 다양한 인종과 종교, 과학 이런 걸 융합시키고자 했던 심지어 예술까지 네. 그런 분이거든요. 이게 융합이 안 되는 다 같이 사람들이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왜 융합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인도 벵골 지역 그러니까 방글라데시하고 인도 이가 같이 겹쳐 있는 그 지역의 상류층 브라만 출신이고 서양에서는 일반적인 편견이 타고르 하면 동양의 신비주의 뭐 이런 걸 대표하는 사람, 상징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더 자세히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의 분열을 초월하려고 시도했다. 뭐 여러 가지 예술 분야도 다 망라합니다. 시를 좋아했던 시절도 있고 회화를 좋아했던 시절도 있고 음악을 인도 전통 음악을 게 몰입했던 시절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편견의 대상이 돼선 안 됐었는데 됐던 거고 아마 세상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겠죠. 또 재미있는 건 평화의 아이콘이죠. 간디와는 자주 대립을 했고 자신의 제자인 엘르머스트와는 정신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서양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평전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인데 간디하고는 출신도 참 달랐고요. 상류층이 아니었으니까 간디는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투쟁 방식이나 목표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간디는 물레를 돌리는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이고 소박한 시골 생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었고 근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네. 타고르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멘티자 제자였던 영국 여성인데 앨런 허스트라는 여자와 정신적 교류, 실제 연애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류를 했고 이 여성분이 영국으로 가서 농업학교, 농업교육 중심의 개혁운동을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서로 이 경우도 위대한 두 사람이지만 타인을 제대로 알고자 했던 노력을 하지 않았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성인인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서로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그것도 참 희한한 거죠. 네. 그러던 중에 1913년 인도 밖에선 무명이던 타고르가 서구 문학계 명사들로부터 칭송받는 일이 생겼는데요. 예. 그의 시가 영어로 번역된 지 단 6개월 만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곧 전쟁이 또 발발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은 주로 편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번역 시들이 서양에서 나오면서 쏟아져 나오면서 갑자기 동양의 신비로운 초월자 막 이런 우상처럼 떠받들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 발발해서 여유가 없어지고 이제 속고 속이는 게임으로 들어서니까 뭐 동양의 신비주의자고 뭐고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네 감성 쓰레기네 뭐 이런 식의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편견이라는 게 그렇게 시대와 배경을 달리해가면서 서로 강화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 저자는 벵골 르네상스 전성기의 타고르가 19세기와 20세기 건너가던 시기에 살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들과 같은 고독감에 시달렸다. 대중들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다. 정작 영국 여성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사람만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고독감 속에 살았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반가운 이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또 책에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예.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뭐 천재, 상대성 이론 이런 걸로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네. 아인슈타인이 가졌던 어떤 태도가 현대인에게 주는 영감이라는 측면에서 아인슈타인을 보는데 이 사람도 범신론자였습니다. 늘 자신이 얘기했지만 특정 종교를 믿질 않았어요. 네. 그러나 신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끔씩 양자론에 대해서 반박할 때도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 해당되는 신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제의를 치르는 특정 종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비판받기도 네.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추앙받았었거든요. 대통령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자기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내 분야에서만 잘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미래에 대한 이 사람의 입장, 시간에 대한 입장이 이 책에서는 강조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갈등과 불화가 사라질 것이냐 미래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 분야에서만 보면 모든 영역이 전문화되면서 너는 수학, 너는 통계학, 나는 사회학, 경제학 이러다 보니까 지식 노동자하고 비전문가 간의 간극이 더 커질 거다.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이니까 수학자들이 상대성 이론, 자신이 만든 이론에 뛰어들면서 난입하면서 내가 그걸 모르게 됐다. 이분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네. 친구한테 수학적 이해는 도움을 받았는데 빌 그로스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에 된다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화한다고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게 더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 네. 그 미래에는 여전히 불확실할 거고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해서 사람 각자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거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아인슈타인을 타고르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그로와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고립되고 오해받고 또 궁극적인 야망을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둘 다 문명과 그 사람을 화해시키진 못했죠. 네. 아인슈타인은 본이 아니었습니다만 핵폭탄이라는 인류 재앙의 단초를 제공했고 타고르도 인도 내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빚었던 간디와의 갈등만 유명할 뿐 이전 같은 서양인들에게 추앙받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자신들의 삶의 의미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저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과거들을 해석하면서 미래에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이러다 보면 조금씩 희망의 기회 같은 걸 잡을 수 있다. 인류는 기억이 빈약하면 가본 곳 외에는 가볼 수 없지만 기억이 풍부하면 그 역사, 철학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을 인류가 공유하면 새로운 곳으로 가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인생의 발견.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라오서와 토마스 모어.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근대 문학가로 루신이라고 불리는 아큐정전의 루신만 이제 유명한 편인데요. 사실 중국이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초 이 라오서라는 사람이 더 유명합니다. 네. 소설가나 이제 극작가인데 약간의 유머, 중국어로는 여우머라 그러는데 이거를 도입해서 작품을 빛낸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에 아주 씁쓸한 면을 조롱하는 유머죠. 네.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러니까 원래 교사직을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얻어서 교사를 할까 했는데 교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관료들한테 굽실거리면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포기하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되고 영국에서 5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게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일상의 부조리를 소설을 통해서 폭로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대표작이 아마 국내 독자들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인력거꾼 샹즈라 그래서 한 인력거꾼이 인력거를 끄는 이 사람이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막 절망적일 정도로 사기를 당하지만 당사자는 그걸 덤덤하게 혹은 제3자적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서 영국의 디킨스나 찰스 디킨스나 미국의 마크 트웨인 같은 풍자의 대가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불행했던 건 어떤 시절이 되면 이런 풍자를 용납 안 하거든요. 문화혁명기가 그랬거든요. 마오쩌둥 시대 정치 광풍이 휩쓸고 가면서 이 라오서는 반동문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홍위병들 이제 홍위병들한테 붙들려 가서 두들겨 맞고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타살이었는지 자살이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네. 않았죠. 예.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음. 유머를 통해서 삶을 견뎌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건데 유머가 어느 수준까지는 인민의 아편이 됩니다. 유머를 즐깁니다. 근데 그게 독해지기 전까지는 권력도 그걸 용인합니다. 네. 대통령 유머 기억들 아시죠? 이거? 대통령이 그 정도는 용인하는 거죠.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인기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불만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근데 권력의 안전밸브나 인민의 아편을 넘어서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오락에서 무기로 변하기도 하고 더 넘어서면 이 라오서의 경우처럼 더 넘어서면 빈정거림, 연민, 환상 이런 것들이 거대하고 강렬한 공감과 어우러져서 보통 사람들에게 가식을 벗어던지고 서로에게 진실을 보도록 부추길 수 있는 강력한 힘도 가지는 거죠. 28가지 질문의 2가지가 유머에 관한 질문일 정도로 뭐 영국인이 그렇긴 합니다만 유머를 중시하는 거죠. 네. 저자가 유머 감각, 재치 있는 사람으로 토머스 모어를 꼽았습니다. 예. 오늘날엔 유토피아의 창안자나 가톨릭 성인으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알고 보면 익살이 삶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이에요. 유머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네. 그 성공한 변호사이기도 했고요. 지금으로 치면 대법관까지 올라선 대단한 분이었는데 세상에 바꿀 여지가 너무 많다고 보고 유토피아를 쓰죠. 그래서 자신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나 그릴 수 있는 이상향을 그리게 되는데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그리면서 현실과 절충하는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혁명하자가 아니었고 네. 이런 세상도 꿈꿀 수 있어 라고 신중한 접근을 한 건데 정작 본인은 억울하게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월마트와 이케아. 저자는 타인과의 관계나 대화를 중시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옥스퍼드 뮤지 재단에서도 실험을 하는 게 일터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터가 조금 더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왜냐하면 삶의 절반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데 네. 일터가 그냥 업무의 공간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래서 일터의 변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비슷한 두 기업을 소개합니다. 샘 월튼이 만든 월마트 그리고 잉바르 캄프라트가 만든 이케아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비슷합니다. 둘 다 엄청나게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군데는 잡화점으로 출발했고 한쪽에선 가구 업체로 출발했는데 네. 목표와 비전이 좀 다르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월마트는 싼 가격, 경쟁업체 인수 같은 무자비한 성장을 지향한 쪽이고 물론 월마트도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아마존한테는 밀렸지만 어쨌든 오프라인에선 지금도 세계 최대 유통 네. 공룡이니까요. 근데 경쟁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다양한 노하우를 이제 월마트는 표절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베껴간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매장 열기 전에 모여가지고 구호 외치는 거. 네. 미국에서 볼 수 없는데 월마트에서는 하거든요. 우리하고 일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케아는 여기서 더 나아간 이상을 제시하는데
일과 일터에 대한 재정의를 하자고 하거든요. 추상적인 목적들이 많이 있는데 놀라운 건 이케아가 이렇게 오늘날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게 스웨덴 자국에서는 오히려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공급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공급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찾게 되고 이웃인 폴란드 이런 쪽을 하면서 그러니까 타인과 대화를 시도한 개인처럼 더 열린 기업이 되게 된 거예요. 그게 일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계기가 됐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바로 이케아에서 이케아 매장 몇 군데를 잡아서 옥스퍼드 뮤즈 재단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직원들이 보면 물건을 단순히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또 어디 관심 있는 그리고 어떤 분은 뭐에 아주 박식하고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과 갑자기 들른 고객들과의 대화, 소통을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만족도가 또 확 높아지는. 그래서 일터가 달라지면 훨씬 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그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거죠. 네. 또 저자는 역사와 철학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의 주를 이루는 비즈니스와 또 리더십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가 원래 불안, 고충, 참견하기 좋아한다. 뭐 이런 뜻들이 포함된 지금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뜻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야노스 얘기도 하면서 과거와 미래가 결합해서 삶의 의미를 찾듯이 지금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진 비즈니스도 상당히 그 두 얼굴의 과거와 미래라는 거에 결합이나 절충을 잘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과 일터를 재정의하면 삶의 의미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사고 파는 행위다. 자, 지금 이걸 상품을 팔면 이걸 통해서 미래가 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팝니다. 혹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래서 더 좋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역시 뭐 사상가의 이상이긴 하죠. 현실에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자는 28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과거 인물들 행적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재현을 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자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사람과 그들과의 관계. 내 문제로 이걸 치환하면 내 초상화부터 그려라. 내 환상을 스스로 벗어나라. 그런 거죠. 초상화를 그린다는 건.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타인한테 관계를 넓히는데 타인과 대화를 하고 특히 경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깊이를 더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 일과 일터의 재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일터의 예술을 결합시키면서 아까 얘기한 대화뿐만 아니라 예술적이 되게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저도 가끔씩 드물게 느꼈습니다만은 제 후배가 쓴 기사를 보고 와 이건 예술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일이 한 단계 일 이상으로 승화되는 경험을 드물게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일터를 조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저자가 보기에는 현대 갈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 대한 위대한 모험이다. 네. 일과 일터에 대한 재정이 자신과의 대화, 타인과의 관계, 심화 이런 것들이라고 꼽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인생의 발견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모험은 나머지 인류와 다른 길을 간 소수의 단호한 사람들의 몫이다. 역사는 호기심으로 세상에 저항한 이들의 기억이다. 멋진 말이죠. 네. 저는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고 나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거든요. 삶의 의미가 뭘까 좀 이런 진중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에게는 상당히 그 위안과 지식을 주는 책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특히 더 좋아합니다. 그 읽고 나면 책을 저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거든요. 네. 잘 소장하지도 않고 후배들 중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 가지고 가라고 뭐 다른 분이 읽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꼭 이사를 가더라도 들고 가야 할 책 10권 정도를 꼽으라면 특히 현대서 중에서 네. 고전 몇 권하고
20세기 책 몇 권하고 현대 21세기에 나온 책 10권만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를 꼽겠습니다. 예.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물건만 좋다고 잘 팔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결과보다 과정이 가치를 만드는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보는 시간. 일본의 IT 비평가 오바라 가즈히로가 쓴 프로세스 이코노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독서 책의 속성이긴 합니다만은 그 해당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분한테는 책이라는 게 늘 수면제에 불과한 거거든요. 다음 주에 보실 책은 자영업 하시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정한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죠.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